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과음하신 건 아니시고요. 과음했습니다. 네. 아이고, 세상에 이 비루한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서 술이 당겨 술을 마시면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슬플 때는 술을 잘 먹지 않는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어제는 이상하게 그 권영목 위원장의 스토리를 쭉 원고로 정리하다 보니까 예. 정말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술 먹고 있자 하고서 그냥 뭐 콸콸 먹었습니다. 네. 네. 하여간 참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평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견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평화가 돈이다, 평화가 밥이다. 이런 말은 저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뭐 그런 이야기하고 약간 일맥상통하기도 한데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문재인 정부가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인가요? 그 남북 단일팀 이야기도 나오고요. 한반도 깃발 개회식 때 사용하는 문제, 또 북측 대표단 체류비 문제, 이런 여러 이슈들이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 굉장히 첨예하게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룰 능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뭐 스포츠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평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경제학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자주 있었죠. 그래서 한반도에 당면한 남북 평화라는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면 좋을지를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케인즈 견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입장 하나를 살펴보자면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6일인가요? 국회의원회관에서 무슨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이런 걸 연 다음에 평창올림픽 때 남북 공동 입장이 합의가 돼도 우리나라의 상징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고 입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그리고 다음으로 북한의 인공기 입장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그러면 한국은 태극기를 들고 입장해야 되고 북한은 인공기를 들고 입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남북이 공동으로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데는 반대하지만 북한 보고 인공기를 들고 입장하지 마라 이런 방침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우리나라는 태극기를 들고 들어가고 북한은 인공기를 들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입장에 따르면 북한은 뭘 들고 들어오라는 거죠? 올림픽 참가국이 국기 없이 개회식에 입장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도 뭘 들고는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들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뭐 나이키 광고판 이런 거 들고 들어오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안보 장사라는 건데요. 안철수 대표는 홍준표도 안 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앞뒤 없이 비상식적으로 안보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태극기 만세, 뭐 인공기 개새끼 이렇게 말만 하면 좋아하는 국민 정서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안철수 대표가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차차 살펴보겠지만 북한 보고 국기를 들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 너를 국가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국민 감정이 어느 정도 있고 그걸 자극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겠죠. 남북 대립을 지금처럼 그러니까 국기도 들고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원수의 감정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압살하는 태도로 감정을 배설하는 방식이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는지에 대해서 케인즈는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을 통해서 설파를 했습니다. 뭐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케인즈라는 경제학자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케인즈는 1930년 세계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 정책 토대를 닦은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뭐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 중심의 경제학을 확립한 사람이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케인즈의 명성을 유명한 책이죠.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요 책으로 유명해졌다고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케인즈가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계기는 그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1919년에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명저를 썼고 이게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10만 부 넘게 팔렸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케인즈라는 불세출의 경제학자가 마침내 세계 경제계의 신성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케인즈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케인즈가 1905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공무원이 돼요, 영국에서요. 그리고 뭐 다양한 몇 가지 직업을 거치는데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끝났고 1919년에 파리 평화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독일이 항복을 하면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후 세계 질서를 결정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죠. 27개국 정상 대표단들이 모이는 어마무시한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케인즈가 이 회의에 영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그러니까 공무원 실무단으로 파리 평화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파리 평화회의에서 속칭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요. 이 회의 결과를 짧게 이야기하면 전쟁의 원흉인 독일을 박살을 내서 다시는 독일이 재기할 수 없도록 만들자, 요거였어요. 예, 이래서 그 패전국 독일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 모든 해외 식민지를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게 돌려주도록 하고요. 공군과 잠수함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요. 육해군 병력도 10만 명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냅니다. 근데 저는 이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다른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도 다 식민지 갖고 있는데 독일만 해외 식민지를 못 갖게 하는 건 가혹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뭐 어떤 이유에서건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이 대목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1320억 마르크를 10년 안에 지불하게 되는데요. 1320억 마르크를 달러로 환산을 하면 3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0조 가까운 돈인데 이게 1919년 시세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300조, 400조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돈을 전쟁 배상금으로 물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배상금으로 책정을 하고 10년 안에 갚으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가혹한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00조, 400조 배상금, 와 엄청난데요. 이걸 갚으려면 독일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죠. 그런데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어떤 결정을 또 내리냐면 독일 니들 어차피 갚을 돈 없지? 그러면 너네 나라에서 나는 석탄으로 대신 갚아.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독일 경제가 어떤 구조였냐면 석탄이 거의 유일한 돈벌이였습니다. 식민지도 못 갖겠으니까 오로지 석탄 그리고 철 이 두 가지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배상금을 갚으려면 독일은 석탄을 열심히 캐서 이걸 배로 날라서 해외에 팔아서 외화를 벌어서 그걸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합국은요. 독일이 무역할 수 있는 배 자체를 전부 압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배상금을 석탄으로 갚아라 이래버린 거예요. 이러면 독일이 무슨 수로 그 돈을 갚냐고요. 유일한 경제자원인 석탄은 캐는 족족 다 연합국에 바쳐야 되고요. 무역도 못하게 장사도 못하게 먹고 살 길이 그냥 완전히 차단당해 버린 겁니다. 실제로 이 회의 때 분위기를 주도한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프랑스가 진짜 이가 다글다글 갈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조르주 클레망소 프랑스 총리는 독일의 팔다리를 완전히 잘라버려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코멘트를 어떻게 하냐면 유럽 내전은 반복적 또는 최소한 한 번은 더 일어날 일이니 아예 독일이 다시 힘을 기르지 못하도록 죽여놓자라고 발언을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 못할 일이 아니죠. 감정적으로는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 4년 동안 사망자 숫자를 보면 뭐 독일이 벌인 전쟁이니까 독일이 180만 명 죽어서 제일 많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입니다. 170만 명이 숨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목숨을 잃은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140만 명이나 죽었으니까요. 이게 말이 140만 명이지 실제로 140만 명이 지금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프랑스 입장에서 이가 갈리겠습니까?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프랑스가 초강경 조치를 취하는데 앞장을 서고요. 영국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영국도 전쟁으로 사망자가 74만 명이나 됐던 데다가요. 그때 마침 영국이 총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총선이라는 건 국민들 감정을 자극할수록 유리해지는 구석이 있죠. 야, 우리가 독일 아주 박살을 냈어 이번에. 그 새끼들 다 죽여버렸어. 이렇게 하면 국민 감정이 자극이 돼서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쟁 직후니까요. 그래서 당시 로이드 조지 영국 총리가 프랑스의 강경책에 동의를 합니다. 결국 독일은 석탄 하나 있는 나라에서 석탄마저 완전히 다 빼앗길 최악의 처지가 된 거죠. 거덜이 나버린 겁니다.
이까지만 들으시면 그럴 수도 있지.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케인즈가 이 회의에 실무자로 참석을 하면서 저런 미친놈들을 보겠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야, 저렇게 독일을 죽이면 우리도 다 죽는다라는 확신을 케인즈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는 독일을 절대 파산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케인즈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2달 만에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케인즈 주장은 이런 겁니다. 감정을 잠깐 접어두고 냉정하게 경제적인 현실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독일을 저 상태로 거덜을 내놓고요. 300조, 400조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10년 안에 갚으라고 강요를 하면 독일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당연히 망합니다. 망하라고 그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망하면 독일 혼자 망하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케인즈가 주목했던 건 유럽은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하나의 문화 공동체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망하면 반드시 그 경제적 여파가 이웃나라로 번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서 두드려 맞은 거 생각하면 독일이 망하면 속으로는 고소한 거죠. 통쾌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 경제적 부담을 프랑스하고 영국이 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정치적 고려가 경제적 고려를 방해하고 있다. 진실을 말하자면 인간은 스스로를 빈곤하게 만들고 서로를 빈곤하게 만들 방법을 고안해낸다. 개인적인 행복보다 집단적인 증오를 더 선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은 정치라는 것이 뭐가 연합국의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독일 개새끼, 독일 놈들 죽어라 하는 게 이 집단적인 관계가 감정을 배설하는 데는 도움이 되죠. 이걸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는 연합국이 이번에 내린 결정으로 앞으로 엄청난 경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25년 내에 몇 배에 가까운 부담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견을 합니다. 이 예견이 맞았느냐? 당연히 맞았습니다. 독일이 배상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역사상 초유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독일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인데 물가가 오르는데 어마무시하게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이 어떻게든 돈을 갚아보겠다고 독일 정부가 화폐를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이러니까 물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른 거죠. 어느 정도 올랐냐면 1918년에 빵 한 덩이의 가격이 0.5마르크였어요. 그런데 이게 1923년 11월에 1000억 마르크로 올랐습니다. 단위가 1000마르크가 아니고요. 1000억 마르크였어요. 빵 한 조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커피 다 마실 때쯤 커피 값이 2배로 뛰는 겁니다. 이때 환율을 보면 마르크를 1달러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를 내야 되느냐? 4조 마르크를 내야 됩니다. 4조 마르크를 내면 1달러를 주는 거예요. 예. 당시에 독일에서 유통됐던 가장 큰 단위의 지폐가 100조 마르크였습니다. 100조 마르크짜리 지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아닌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당시 독일에서 나 100만 장자야 이러면 거지인 겁니다. 빵 하나에 1000억 마르크인데 100만 마르크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나라가 이 꼬라지가 돼버리니까 결국 독일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결국 히틀러의 나치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다시 한번 2차 세계대전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연합국은 케인즈가 예견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어마무시한 경제적인 비용을 결국 치르게 된 겁니다. 감정 배설하느라고요. 만약에 당시에 파리 평화에 의해서 독일의 퇴로를 열어줬다면 유럽이라는 인접 경제 문화 공동체에서 한 곳이 거덜이 나면 나머지 나라들도 함께 말려든다는 이 케인즈의 경고를 받아들였다면요. 세계 2차 대전이라는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 영국은 그냥 독일 개새끼 죽일 놈들 이 감정적 배설에 사로잡혀서 공멸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야, 북한 놈들이 올림픽에 참가하는데 왜 우리가 체류 비용을 내? 저 새끼들이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감정 배설하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감정이 앞서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 배설을 하면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생겨요. 안철수 대표가 북한 선수단 보고 인공기 들고 들어오면 안 된다. 한반도 깃발도 안 된다. 이러면 사람들 중에서는 야 그래 북한 놈들한테 우리가 왜 배려를 해. 이렇게 감정 배설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도 생기죠. 그런데 그렇게 감정 배설을 하고 나면 그 경제적 여파를 누가 감당해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뭘 꼭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나라와 북한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만 년 동안 한 나라로 살았던 민족이에요. 문화 공동체라는 겁니다. 케인즈가 왜 독일을 죽여서는 안 되느냐라고 주장했던 전제가 유럽은 하나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죽이면 나머지도 말려 들어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남북한은 유럽보다도 훨씬 더 강한 공동체예요. 이게 북한이 망하면 와 신난다 우리가 이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을 고립시키면 고립시킬수록 북한은 당연히 핵 개발에 몰두를 할 겁니다. 예,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 벌어졌던 일이죠. 그러면 핵 개발에 몰두를 해서 우리가 져야 될 국방비 부담이 늘었겠습니까? 줄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이 점점 높아지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무역을 하는데 유리하겠습니까? 불리하겠습니까? 아니, 유불리를 떠나서요. 만약에 북한을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이면 그래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연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안 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통일 분야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제일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 지도자로 주저없이 김대중 대통령을 꼽더라고요. 그분들은요. 근데 심지어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뛰어나서 통일부 장관도 김대중 대통령한테 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로 뛰어난 식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펼쳤을 때 외교, 통일 이런 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순전히 경제적 관점으로 볼 때 너무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경제적으로 무조건 남는 장사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거 죽이잖아요. 기분은 잠깐 아싸리해질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공산주의의 패배다 이러면서. 그렇죠. 뭐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감정 배설이 되죠. 그런데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죽으면 우리 같이 말려서 죽습니다. 근데 반면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살리잖아요. 이건 무조건 우리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김대중 정부가 북한의 국면 혈세를 퍼줬다. 이러고 나오면 이 경제 분야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 진짜 답답한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야 이완배 저 새끼도 종북이구나. 야 김일성 개새끼 해봐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김일성 개새끼가 아니고 김일성 개새끼, 김정일 개새끼, 김정은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족같은 새끼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감정의 배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케인즈가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에서 예언했던 대로요. 북한을 경제적으로 죽이면 그 대가를 반드시 우리가 치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야 된다는 정부 정책에 굉장히 분명한 지지의 뜻을 보냅니다. 제가 민족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별로 민족주의자도 아니거든요. 저는 민족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평화올림픽에 분명히 찬성하는 이유는 그 평화의 경제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득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북한 대표단 체류비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던데 그거 얼마 안 합니다. 돈 들여도요. 그걸 갖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부디 평화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 전망을 밝힌다는 생각이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케인즈가 남겼던 명작 평화의 경제적 결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북한이 망해서 좋을 거 없을 텐데. 좋을 게 없는 게 아니라 큰일 납니다. 네. 아니요, 그 차원이 아니라 네. 수구, 분단, 반동 세력들은 북한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어떤 명분이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김수민 평론가가 녹색당 대변인 시절에 남겼던 명언, 남북한은 여권 연대를 중단하라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구 세력에게는 북한의 존재가 자기들을 유지시키는 거의 유일한 명목인 거죠. 예. 사실 또 이 수구 세력들이 북한을 욕하는 것이 전혀 진정성이 없는 게 2016년 말에 최순실 국정농단이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때 이제 박근혜가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선 개헌을 시도했었고 이게 별다른 반영이 없으니까 그때는 또 남북 정상회담을 그러니까요. 추진하려 했던 거 아닙니까? 또 사실 MB 때도 북한에다가 남북 정상회담 하자. 또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남들이 봤을 때 명시적으로 우리가 했다 이런 말은 아니더라도 북한이 여기에 뭔가 한 발 걸치고 있다는 인상만이라도 해달라면서 뇌물을 건네려다가
북한에 의해서 망신당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는데, 예,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자들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각별한 의지와 사명감을 갖고 있다, 전혀 믿지 않고요. 아니, 그런 정권이라면은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젊은이들을 갖다 팔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런 수구 세력들,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